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삶 안내해드리는 좋은 삶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년 가을에 감을 따려고 감나무에 오르셨다가 그만 떨어져서 이 갈비뼈가 나가는 사고를 겪으셨는데요. 처음에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났어요. 강원도 산골 출신에다가 십수년을 운동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쩌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셨을까요? 물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이 근육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 여러분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그중 한국인이 가장 놓치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논문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생명 유지 방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근육의 성장 및 유지를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하면 대부분 힘을 생각하지만 사실 근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내과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근육은 웬만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전신의 근육을 조금씩 잃게 됩니다. 단백질의 일일 섭취 기준은 일반적으로 체중 곱하기 0.91g 정도인데요. 노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체중 곱하기 1.2g. 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젊은 사람보다 노인일수록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단백질 섭취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늙어감에 따라서 단백질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그 효율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효율이 떨어진 만큼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줘야 하고 그만큼 운동도 많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단백질 권장 섭취량인 체중 곱하기 0.91g은 매우 보수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인 남성 노년군은 10명 중 5명, 여성 노년군은 10명 중 3.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번엔 새로운 기준 체중 곱하기 1.2g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충격적이게도 남성 노년군 10명 중 3명이 채 안 되며 여성 노년군은 10명 중 2명,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논문들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게 단백질 영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연구된 것이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는 그만큼 수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아와 잇몸 관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는 것은 곧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 양치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했던 탓에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와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은 어떨까요?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은 아니지만 처방약을 먹고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통풍 이래서 해가지고. 하지만 근육을 잃고 난 뒤에 대처를 하기에는 약도 없을 뿐더러 특히 나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근성장은 나이가 들매 따라 효율은 떨어지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관절, 인대, 뼈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젊을 때 고생을 하면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몸에 대해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전엔 등산도 즐기고 체력이 좋았었지만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에 부치고 상심하여 움직이지 않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근육을 잃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자칫 넘어지기라도 해서 부상을 입게 되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의 회복 속도와 수술 진행 가능 조건이 근육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4.5리터짜리 믹싱볼이 있습니다. 지금 채워진 이 3.5리터의 물은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50ml의 소주잔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야속하게도 1년마다 소주잔 가득 물을 빼갑니다. 그렇게 1년씩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근육이었던 3.5리터의 물은 어느새 500ml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삶의 질이 저하되었음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손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노인의 근육 소모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 근육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원래라면 1년에 이만큼 일어날 근육의 손실을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저항이 충분한 운동까지 병행된다면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근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3.5리터의 물이 10년, 20년 뒤에 2.5리터로 줄어들 수 있지만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한다면 근육의 손실을 정말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단백질의 섭취가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3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치아 문제나 소화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고기 반찬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번거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식재료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아버지에게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3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을 했고 아버지를 설득하며 알게 된 최대한 현실적인 3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3번째 방법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5년 넘게 꾸준히 유지하고 계신 방법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맛있는 소고기로 단백질을 충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담스러운 가격과 번거로운 조리 탓에 오래 지속하기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방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면서 편의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여기에는 계란과 닭가슴살, 삼치, 고등어, 대구, 참치 통조림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만만한 계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 흔한 나머지 과소평가받고 있지 않나 싶은 이 계란은 슈퍼푸드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7g, 여전히 경제적인 가격입니다. 예전엔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6개 정도는 무난하다고 하니 한 끼에 2~3개씩 후라이해서 드시거나 계란말이, 계란찜, 스크램블 에그 같이 기호에 맞게 드시기에 너무 좋은 계란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닭가슴살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퍽퍽살이라 선호도가 낮은 관계로 가격이 괜찮습니다. 특히 풍부한 단백질과 매우 적은 지방 덕분에 소화하기도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어서 가정에서도 충분히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닭가슴살을 고르는 선택지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냉장, 냉동, 가공. 먼저 가공 닭가슴살은 이게 정말 닭가슴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맛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맛 종류도 다양하고 한 덩이씩 소포장돼 있어서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기에도 참 편리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식사 구성에서 이것만 냉장고에서 꺼내어 전자레인지에 1~2분 돌리면 단백질 20g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닭가슴살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지만 생 닭가슴살에 비하면 2~3배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다 보니 첨가된 식품 첨가물이 염려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냉장, 냉동, 가공 중에서 나의 퍽퍽살에 대한 선호도와 조리기술 그리고 소비 주기를 종합하여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닭가슴살이 밥 반찬으로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김치를 곁들이거나 이렇게 깍둑 썰어서 볶음밥으로 만들면 맛있습니다. 생선류입니다. 내 입맛에 맞거나 제철 생선 위주로 드셔도 좋지만 저는 4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삼치입니다. 생선 중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삼치는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가시가 적어 먹기 좋은 편입니다. 냉동 상태에서 바로 구워도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생선이죠. 단백질만큼 지방도 풍부해서 고소한 맛이 좋습니다. 고등어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삼치를 포함해서 요즘엔 웬만한 생선들이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제품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공 닭가슴살의 장단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편히 먹는 비용이 원물 대비 만만치 않지만 그 중간대 가격인 이런 순살 제품도 있고 예전에 비하면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대구입니다. 앞서 소개한 등푸른 생선들은 기름져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지방 함량이 없다시피 하고 고단백 생선인 이런 절단대구로 조림이나 탕을 해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치통조림입니다. 보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뚜껑만 따서 먹으면 풍부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격까지 장점이 많은데요. 밥 위에 올려 먹어도 좋고 김치찌개나 볶음밥에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여기에는 렌틸콩, 퀴노아, 두부, 두유가 포함됐습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단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좋고 철분과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노인과 여성에게 더 필요한 영양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렌틸콩은 단백질을 챙기면서도 밥맛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건강한 잡곡밥의 기본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땐 갈색빛의 브라운 렌틸콩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퀴노아는 렌틸콩보다 단백질 함유량은 낮지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글루텐이 없어 소화 부담이 적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퀴노아는 잡곡밥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다만 식물성 식재료가 을에 그렇듯 렌틸콩이나 퀴노아를 드신 후 경우에 따라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줄이거나 무리해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는 가장 익숙하고 활용도가 높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찌개, 구이, 두부김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부담도 적어서 매일 식탁에 올려도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유는 콩단백질을 액상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보통 한 컵에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유당 때문에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면 저당이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까지 5년을 유지하고 있는 방법이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가루의 정체를 쉽게 말하자면 우유나 콩물이 가열되고 응고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액체와 고형분으로 나뉘게 되고 이것들을 분리하여 추출한 다음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운동인들의 전유물 취급을 받았던 예전의 인식과는 달리 최근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프로틴 파우더라고 하는 단백질 가루를 직접 액체에 타먹는 방식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가루 3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닭가슴살 한 덩이에 들어있는 23g보다 많은 25g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액체에 타먹느냐에 따라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가루 형태라 소비기한이 넉넉하고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가격도 경제적이라 장점이 많습니다. 또한 특별히 건강에 안 좋은 점도 없으니 요거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통통 이래서 네 가지고 내가 먹는 단백질 양이 부족한 사람, 약간 모자란 사람, 그때그때 다른 사람 할 것 없이 무조건 먹는 게 이득인 셈입니다. 내가 만약 유병자라면 잠깐 멈춰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가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드시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WPC, 농축 유청 단백입니다. WPC는 보충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장점으로는 다른 유형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고 맛이 더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유청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당으로 인해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우유 때문에 속이 불편한 적이 없었다. 드셔도 됩니다. 나는 일반 흰 우유 1리터 정도는 문제 없다.
괜찮을 수 있지만 물이나 락토프리 우유에 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우유가 불편하다. 그렇다면 제품 설명에 분리 요청, 아이솔레이트, WPI 이렇게 표기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WPI, 분리 요청 단백입니다. WPI의 장점으로는 유청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걸러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유형입니다. 단점으로는 걸러낸 성분만큼 맛이 다소 밋밋할 수 있고 가격이 높은 점이 있습니다. ISP, 분리대두 단백입니다. ISP는 콩을 원료로 하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하면 질이 떨어진다고 알려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경제적인 가격, 단점으로는 고강도 운동에서는 다소 불리하고 맛이 떨어져서 호불호가 심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단백질 유형과는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맛의 제품들이 있고 이게 무가당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용되는 여러가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들로 인해 염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맛이 없어서 안 먹게 되면 말짱 꽝이야. 아니지, 맛으로 먹나? 건강을 위해서 먹지. 그렇다면 첨가물이 최소화된 이런 무맛을 고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자신의 기호와 예산에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과 꿀팁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충제들 생긴 게 고놈이다 싶어서 샀는데 이상하게 살만 찌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체중 증가제를 구매하신 경우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보통 이름이나 설명에 고칼로리나 게이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는 다르게 체중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니까요. 혹시라도 잘못 고르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자연식으로 드시는 거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걸 보충하는 개념이니까요. 제품 뒷면에 몇 스푼을 넣어야 하는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고 하루 중 언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바쁘면 아침 식사 대신으로, 식사 사이 간식 개념으로,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히려 식전에 마셔버리고 한 1-20분 뒤에 본 식사를 들어가서 식사 양을 좀 줄이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루에 1회, 오늘은 단백질을 좀 못 먹었다 싶으면 2회까지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계산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단백질 계산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 끼당 얼마나 먹으면 좋을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 아버지를 가정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체중을 입력합니다. 저희 아버지 몸무게인 67kg을 입력하고 그 다음 체중 1kg당 섭취 단백질을 포함한 아래의 질문들은 기본값이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선택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kg당 1.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할 때 67kg인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루에 80.4g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 오른쪽에는 한 끼당 26.8g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밑에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몇 개의 닭가슴살을 먹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닭가슴살 1.2개. 과연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드시고 계실까요? 아휴, 저기 닭가슴살 한 덩이는 제 거고요. 이 하다못해 이 된장국에 두부라도 많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는데 다 풀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근육들이 다 파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해도 이런 식으로 팔굽히기를 했거든. 이게 많이 죽었네. 옛날에는 이렇게 뽕긋했는데. 그렇지. 봉우리가 있었는데 봉우리가 이게 있지. 조금 이게 남아있긴 하다 그래도. 아직 이제 다 풀렸네. 신체 검사하러 갔는데 그 군인관이 아주 나를 보고 놀라서 키가 1m 70 넘는 애들도 가슴 둘레가 1m가 안 나오는데 군인관이 놀라더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여기 근육이 차 있어가지고. 여기가 근육이 딱 차가지고. 지금 다 어디 갔을까? 어디로 간지 내가 알아. 일단 아버지께서 끼니마다 밥 한 공기씩을 드시니까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6g이 포함돼서 한 끼당 먹어야 하는 단백질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나마도 밥에 렌틸콩 같은 잡곡도 많이 넣으셔서 제가 봤을 땐 밥 빼고도 한 5g은 드시지 않나 싶어서 다 감안해 보면요, 그래도 매 끼니당 15g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버지께서 하루에 한 번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니까 여기를 눌러보면요, 보충제로 충족되는 단백질만큼 한 끼당 먹어야 하는 단백질이 12.5g으로 줄어들었어요. 보시면 닭가슴살로 0.5개, 계란으로는 2개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충제를 한 번 더 마시면 한 끼에 4.1g. 이제부터는 식사로 이 정도도 안 먹기 어려울 정도로 내려온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자연식으로 채우는 게 가장 좋고요. 채울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채우는 게 못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괜찮은 식품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단백질 식품이라면 당연히 단백질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특히 이 제품이 보이는 가격은 이렇지만 단백질 20g당으로 따졌을 때의 가격은 얼마인지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가성비 순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영양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250가지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보충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마냥 비싼 줄만 알았는데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니 단백질 비율이 높아서 같은 무게의 제품보다 단백질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충분히 괜찮은 제품들로 올려두었으니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섭취를 위한 현실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돌려가면서 유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보충제는 꾸준히 드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식단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도 보건소에 모셔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다행히 근육량은 양호하게 나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47년생으로 78이신데 아직까진 등산도 가뿐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아들로서 아버지가 90세까진 감나무는 못 오르더라도 등산은 가능하게 건강관리를 도와드릴 거고, 그러면서 알게 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에 해당이 되거나 혹시라도 걱정이 되는 주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